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뉴스바다 한 주의 시작은 백조 커플과 함께하는 직송 뉴스입니다. 백준현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백준현 리포터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이제 체급이 맞지 않은 경우를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네.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이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난 2022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51일간 파업을 벌였는데요. 이후 사측이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검찰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이 최종 선고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51일간 왜 파업을 했는지 배경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 전에 이제 지난 2016년도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상황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때는 하나오션이 아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우조선 시절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기였고요. 이 당시 대우조선의 하청 노동자가 약 4만 명 이상 근무를 했는데 이 사측이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30%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 문을 닫은 하청업체가 많다는 소식이 즐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지역에 조선소 하청업체가 30곳 넘게 폐업을 했고요. 이 조선소 경기가 바닥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하청 노조에 따르면 구조조정 당시 원청인 대우조선이 약속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삭감한 임금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건데요. 글쎄요, 이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이 이제 몇 년을 두고 이렇게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5, 6년이 지나서 실제 호황기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밀려드는데도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두 겪었던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 유행 때도 차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규직은 백신 주사를 맞으면 유급으로 쉴 수가 있는데요. 하청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은커녕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을 못하면 무조건 무급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청 노동자들의 불만은 쌓여갔고요. 결국 임금 회복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의 농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파업의 영상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MK타크로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철 구조물 속에 있는 분이 유채한 씨인데 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적힌 이제 문구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었고요. 가로 세로 높이 1m 새 구조물 속에 스스로 들어가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굉장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 당시 유채한 지회장의 모습인데요. 20년 차 용접 노동자였습니다. 직접 용접을 해서 일종의 이제 형틀을 만들었다고 하죠. 이 동료들이 못하게 할까봐 아무도 몰래 한밤중에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 안에서 무려 한 달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이때가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굉장히 더운 날씨였을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1m 가로 세로 높이인데 이분의 이제 키를 생각해도 그렇고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데 스스로 이제 갇힌 셈 아니었겠습니까? 네, 예.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입니다. 저 비좁은 틀 속에 온몸을 구부린 채로 무려 한 달을 버텼는데요. 숙식은 물론이고요. 화장실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해결을 했고요. 온몸에 관절에도 무리가 많이 있었을 텐데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옥 투쟁을 벌였습니다. 저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당시 파업에도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이 끝나고 약 한 달 뒤 사측이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예,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 때문에 사측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조선소가 손해를 봤으니까 물어내라. 네. 사측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 업무방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네. 저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470억 원이라는 돈이 제가 발음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소송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은 이제 고의나 과실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이제 가해를 한 행위자한테
뭐 책임을 지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통상 손해나 특별 손해 이런 걸로 나눌 수 있고요. 근데 손해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파업과 같은 불법 행위와 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입증이 돼야 되고요. 예. 이 건에서는 이제 파업 기간 동안 노조원들이 생산 시설 점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건조 작업이 좀 중단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470억이다 하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게 실제 승소하더라도 이 5명의 노동자가 470억을 뭐 지급할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좀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한 달 월급 200만 원대인 하청 노동자들이 6명을 기준으로 하면 30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업만 놓고 봤을 때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질문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 파업은 노동 3권에 해당하고 네. 그리고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런 질문도 뒤따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늘 불법 파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가장 그 선순위가 되는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제 불법 파업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법에서 보호하는 노동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실제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노조 측이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동권의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선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을까요? 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대우조선이 처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 노조는 손해배상 면책 합의만 해주면 임금 인상은 사측이 제시한 대로 따르겠다, 수용하겠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우조선은 손해배상 소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음.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가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측이 네. 뭐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통상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는 결국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받음으로써. 470억 원으로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470억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네네.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을 유지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또 비판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우조선 역사를 좀 거슬러 보면 1999년 IMF 외환 당시 여파로 대우그룹 구조조정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우조선도 워크아웃에 돌입했었습니다. 2001년 워크아웃 졸업함과 이제 거의 20년간 산업은행 계열사로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 세금으로 조선소가 살아났는데 이걸로 자기들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이 470억을 받는다기보다는 강경한 입장, 불법 파업이나 뭐 불법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판단 아직 되지 않았지만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 소송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470억 원이라는 이 민사 이 네. 압박도 있겠습니다만 징역형까지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네. 민형사상 압박인데 재판 중인 조합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형사상 지금 22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혐의 내용 살펴보면 생산시설에 대한 점거, 그다음에 업무 방해, 재물손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고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위 인정돼야 되거든요. 예. 고소해서 기소가 되면 불법행위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받고자 이제 형사 고소를 지속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지금 검찰이 22명 기소해서 징역형과 벌금형 계속 구형을 하고 있는데 내용 살펴보면 김영수 지회장은 징역 4년 6월 그리고 유채한 당시 부지회장 징역 3년 이렇게 구형을 하고 있고요. 예. 총 10명에게 총 3,300만 원 정도 벌금형 구형을 해서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도 짚겠습니다만 노란봉투법 개정의 필요성이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검찰 기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검찰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기소할지 기소 대상이나 범위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청 노조는 이런 상황 자체가 노조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 김영수 지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지나갔던 사건들 있잖아요. 계속 들추어서 추가 기소하고 계속 고발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또 회사가 고발했기 때문에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동자들 괴롭히는 거죠. 이건 일종의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당신들도 노동조합하면 이렇게 당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짓누르고 이게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해도 되나? 이거는 인간이 우리 소위 말하는 가축들에게 하던 행위와 유사한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앞서 최고 구형형 받았다고 네, 했던 맞습니다. 징역 4년 6개월의 김영수 지회장이었고요. 파업 시작 당시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명이 대우조선 해양이었고요. 지금 이제 하나오션인데 2023년 5월부터 하나오션이 됐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면서 사업자명이 바뀐 건데 제가 이걸 짚는 이유는 법적 다툼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그렇고 그대로 이게 이어지나 봐요. 뭔가 고용 승계하듯이 그대로 승계되나 봐요. 네네. 소송의 경우는 우리가 소송 수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소송 수계. 예. 네, 소송 당사자 뭐 사망하거나 이럴 때 쟁점이 되는 건데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보는 거죠. 그걸 전제로 이렇게 뭐 법인이 합병되거나 기존 법인이 뭐 소멸될 경우에 존속하는 법인이 소송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이 하청노조 파업이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어졌었고 그때 이제 대우조선 해양대 파업이 하나오션 사명 바뀌었습니다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파업 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단체 교섭 거부를 부당 노동 행위로 결정했다고 하던데 네.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노동위원회는 지금 노사 간 갈등이 생기면 노동관계에 대해서 판정하고 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사측과 노동자 사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노동에 좀 특화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노동위원회 법이라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서 이제 뭐 부당 해고, 부당 징계, 부당 노동 행위 이런 부분들 판단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은 판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났을 때 15일 이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는 그 반성문 같은 경우에 감형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중노위 결정이 노동자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뭔가 좀 남은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신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조의 파업과 노조 활동에 대한 그 원청 태도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이런 부분 일부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위원회 측에서는 충분히 사측과 그다음에 조합 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형사재판은 부당 노동 행위와는 별개로 판단을 하게 되지만 위 부당 노동 행위건과는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형사재판에서도 노조 측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내용 속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초반에 강조를 해드렸고요. 뭐 지금 어떤 법안이 다시 부각된다면은 거의 다 이제 거부권이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조아라 변호사께서 노란봉투법이 어떤 거고 또 어느 네. 위치에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뭐 노란봉투법 계속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 내용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유래를 좀 설명드리면 2014년도에 이제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 47억 원 손해배상 판정이 났었거든요. 이 판결 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이 한 분 이제 성금으로 47,000원 노란 봉투에 담아서 언론사에 보내셨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노란 봉투법이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노조법 2조 3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조법 2조는 하청 노동자들이 실체 근로관계를 지배하는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교섭 대상을 좀 넓혀달라는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노조법 3조는 지금 이 건 470억 손해배상처럼 비현실적인. 그렇죠. 노조원 개인에게 이런 뭐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 과도하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자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8월 국회 문턱은 넘었는데 용산 네. 문턱은 넘지 못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개정보다는 원하청 간의 상생 협약을 맺는 게 더 중요하다. 앞서 노조법 2조와 관련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하청 노조는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백종원부터? 이 파업 투쟁이 끝난 뒤에 원청과 하청 간의 상생 협약식도 있었는데요. 예. 그 자리에도 이제 정부와
원청, 하청업체가 만났고 이 어디에도 노조 대표나 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인데요. 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오히려 체불임금이 더 늘어나고 이주 노동자 숫자만 더 늘어났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산재 사고가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통 접점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최근 국정감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오션이 집중 조명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영자 측의 뭐 반성과 해명, 발언 등이 주목받기보다는 경영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뉴진스 멤버가 주목을 네. 받고 뉴진스 멤버와의 사진 촬영 이게 논란 이슈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올해 하나오션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5명이나 됩니다. 지난 15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추궁했는데요.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하나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와 소위 말하는 셀카 사진을 찍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본인 회사에 사람 5명이 일하다가 웃으면서 집으로 못 돌아간 겁니다. 예, 영영 웃으면서 가족과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돼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방금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아마 국민 대부분 공분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인섭 하나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예. 하나그룹 차원에서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이 나왔습니다. 이 김 부회장은 하나그룹 오너 일가의 장남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간 되풀이됐던 중대재해 사고의 최고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는 구도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동시에 궁금증 생기는 게 중대재해 사고가 5건 사망 사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오션에서 이 수사 기소 대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 중지 해제 승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5일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전직 근로감독관이 하나오션 자문위원으로 영입된 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하는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년 전 사명 변경 전이죠. 하청노조 파업 관련한 검찰의 기소는 지금 뭔가 단계별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 수사는 속도도 안 나고 뭔가 지금 의심만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가 처한 현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조연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한 직속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